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13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용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219명이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만 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민생, 경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보급된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무상 점검 조치도 확대합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4개 읍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의 빠른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25만 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야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모두 1,219명이 특별 사면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감형 복권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제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용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219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이 특별 감면됐고 모범수 1,1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면에는 이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게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은 55명입니다.
특히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신년 특사에서 당시 5개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받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 소식에 이어서 국무회의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나요? 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졸업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무상 점검도 확대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긴급 소방 점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 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 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대해선 화재 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 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장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또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 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 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평균 15일가량 소요되는 해당 절차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주의 최고 체감온도가 3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 양산 속으로 숨은 사람들.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려 실내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깁니다. 맨날 수영장 가고 싶고 맨날 물놀이 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더워요. 요즘 이렇게 더운데 물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5도, 청주 34도, 원주 33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의 경우 오후 1시 기준 파주 37도, 서울 3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체감온도가 32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1일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53명.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2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139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6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70만 3천 마리로 집계됐고 56개 양식장에서도 89만 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26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새로 쓰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야간 무더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밤사이에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요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합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 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6가지 우선순위가 도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학적 피로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 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 도수 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의 경우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법정본인 부담 보장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의료 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제2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10사람이든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그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에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 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VR 콘텐츠로 된 교육자료도 배포하고 11월부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실시한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6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감독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변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세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는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대구와 부산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 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다가구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반기에 6,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환 대출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 배달료 같은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10년째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을 부양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해지고 결국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안 들다 보니까 서로 안 쓰죠. 밥도 그냥 여기서 다 시켜서 먹고 하던 것도 집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장사하시는 밥집들도 경리가 줄고. 고금리에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는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는 등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6,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 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은 25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 3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을 비롯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선 정밀 기획 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물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비롯해서 대출금 회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 아파트 10,000가구가 들어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에 주택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하고 과천 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를 구축하고 과천과 강남,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 과천선의 지구내 정차 추진과 함께 2028년 GTX-C 정부 과천청사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호국 영웅 차량 행진이 첫 선을 보이고 지난해 다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 전력과 지상 장비도 대거 참여해서 위용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시가 행진. 국방부는 고위력 현무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건군 76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에도 2년 연속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 시행합니다. 국군의 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가 행진에선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 전력과 함께 지상 장비가 기동합니다. 유엔 의장대와 미 8군 등이 함께하는 도보부대 행진과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됐습니다. 행진 마지막에는 6.25 전쟁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경복궁 앞 월대에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과 10월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 관련 행사를 통합해 다음 달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방산 전시회와 포럼 등 국방 관련 행사 31건이 실시됩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30일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군문화 체험 행사와 기념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압도적인 강군의 위용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참여는 행사기획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이 같은 불법 비행 드론의 퇴치를 지원하고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항시설법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상 조업사 등 종사자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이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부과됩니다. 앞으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 작업 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종사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빛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선 문화독립만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시와 이야기를 직접 구현하고 광복군 최덕희 화가의 그림을 퍼즐로 맞추거나 임시정부 관련 노래를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4, 15일에는 무궁화 부채를 색칠하는 너도 나도 아티스트와 거리 버스킹 독립을 노래하다, 음식 체험 프로그램 함께 즐겨요 광복 파티 등이 열리는데요. 임시정부 요인들의 문학, 그림, 음악 작품을 소재로 한 체험 공간, 시서화음도 상시 운영된다고 하니까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왕해정원 창덕군 후원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사색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가유산청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9시에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설 관람과 달리 별도 해설 없이 조용히 후원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숲길, 연지, 정자, 사상, 사람이라는 5개의 관람 주제에 맞춰 진행되며 부용지와 애련지 권역에는 개별 의자를 둬서 자율적으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고 관람료는 만 원입니다. 녹음이 짙은 창덕궁 후원에서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 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높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중부와 전라, 경상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한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5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에 속초 31도, 강릉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4도, 제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제주는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탁구의 임종훈, 복싱의 임혜지, 양궁의 김재덕,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왼손잡이라는 점입니다. 왼손잡이는 세계 인구의 10%지만 아직도 일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매년 8월 13일은 왼손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